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한 덕후 앱등이교의 성공신화 디에디트 에디터 H입니다. 저는 지금 새로운 아이폰 14이 공개되는 9월 이벤트를 보기 위해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애플 본사에 와 있습니다. 2015년부터 7년이 넘게 애플 이벤트에 참석하고 있지만 9월 이벤트는 가장 기대되고 떨리는 것 같아요. 특히나 최근 2년 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직접 오지 못했었기 때문에 아주 설레는 마음으로 이번 이벤트를 봤습니다. 사실 최근에는 아이폰이 새롭게 출시될 때마다 큰 감흥이 없었는데요. 이번에는 간만에 굵직한 변화가 많았습니다. 아이폰 14 시리즈는 미니 모델이 단종되며 라인업에 변화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더더욱 프로 모델의 모든 기술과 기능이 몰빵된 느낌이었습니다. 애플워치는 애플워치 울트라라는 새로운 라인업이 공개되었는데요. 이것도 여태까지의 애플워치와는 확실하게 구분되는 아주 새로운 물건이었습니다. 자, 이제 제품 하나하나 정리를 시작해볼까요? 아이폰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아이폰 14에도 미니 모델이 사라졌습니다. 작은 화면 모델을 없애버리고 기본형인 아이폰 14 시리즈에도 대화면 모델이 추가됐는데요. 6.1인치 화면에 아이폰 14과 6.7인치 화면에 아이폰 14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출시됩니다. 아이폰 모델명에 플러스라는 명칭이 붙은 거는 아이폰 A 시리즈 이후로는 또 오랜만이죠. 프로 모델도 화면 크기는 동일합니다. 6.1인치 화면에 아이폰 14 프로와 6.7인치 아이폰 14 프로 맥스로 출시되는데요.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맥스고 누구는 또 울트라고 이런 네이밍이 좀 소비자를 헷갈리게 하는 것 같아요. 아이폰 14 기본형 모델은 전작과 비교했을 때 드라마틱한 차이가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프로세서는 작년에 아이폰 13 프로 시리즈에 들어갔던 A15 바이오닉 칩셋을 사용했습니다. 물론 이 역시 경쟁사들이랑 비교했을 때 여전히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칩셋이긴 하지만 5코어 GPU를 제외한다면 어쨌든 전작과 바뀌지 않은 건 사실이니까요. 새롭게 추가된 기능 중에서 흥미로운 것 몇 가지를 소개해드릴게요. 참고로 아이폰 14 기본형 모델에 적용되는 기능들은 아이폰 14 프로 모델에도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먼저 영상에서 심도 표현을 해주는 시네마틱 모드에서 4K 30프레임 촬영이 가능해졌습니다. 제가 이 기능을 정말 좋아하는데 아이폰 13 시리즈에서는 1080p만 지원해서 활용도가 떨어졌었는데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그리고 진짜 격렬한 움직임과 함께 영상을 찍어도 액션캠으로 찍은 것처럼 부드럽게 촬영할 수 있는 액션 모드가 추가됐습니다. 비교 영상을 봤을 때는 진짜 드라마틱한 차이가 느껴지더라고요. 촬영 과정에서 액션 모드를 활성화하면 영상이 얼마나 크롭이 되는지, 화질에서는 손해보는 부분이 없는지는 나중에 아이폰 14 기기를 구해서 제가 직접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닉 엔진이라는 이름으로 카메라 성능이 대폭 업그레이드 되었는데요. 이거는 촬영할 때 따로 설정해야 하는 기능은 아니고 촬영 과정에서 자동으로 적용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신제품에서 카메라 센서가 커지면서 빛을 받아들이기에 더 유리한 조건이 되었는데요. 여기에 소프트웨어의 긴밀한 통합을 통해서 모든 카메라의 중조도와 저조도 성능을 향상했다고 합니다. 색감도 더 풍부해지고 미묘한 질감 같은 디테일 표현도 더 좋아졌다고 하네요. 아이폰 14을 기준으로 메인 광각 카메라에서 저조도 사진 결과물이 최대 2.5배 향상되었다고 하니까 이것도 추후에 면밀하게 비교해보도록 할게요. 아이폰 14 시리즈는 사실 디자인상으로는 화면이 조금 더 커진 거 말고는 바뀐 게 거의 없고요. 노치 디자인 역시 전작과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다만 컬러는 확 바뀌었는데요. 블랙에 가까워 보이는 미드나이트 컬러랑 은은한 크림빛의 스타라이트, 그리고 선명하고 쨍한 레드,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느낌의 블루와 퍼플 컬러가 추가됐습니다. 퍼플 컬러는 어떤 느낌이냐면 화이트에 퍼플을 진짜 한 방울 떨어뜨린 것처럼 은은하고 약간 창백한 빛깔인데요. 완전히 보라색을 원하는 거라면 실망하실 수도 있고요. 저는 나름대로 은은하고 신비로운 느낌이라서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아이폰 14 시리즈 중에서 제일 예쁜 컬러는 이 블루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도 정말 채도가 확 빠진 그 창백한 스카이 블루 느낌이거든요. 아이폰 13 시리즈의 블루랑 완전 아예 다른 컬러예요. 이 블루는 실물이 너무 예뻐서 계속 눈길이 가더라고요. 자, 이제 아이폰 14 프로 모델을 보겠습니다. 프로 라인업은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정말 이번에 완전히 갈아엎고 나왔다는 느낌? 일단 지긋지긋하게 오랫동안 울거먹은 노치 디자인을 드디어 새롭게 설계했습니다. 트루데스 카메라 영역을 펀치홀 방식으로 처리했는데요. 재밌는 건 여기에다가 다이내믹 아일랜드라는 요란하고 거창한 이름을 붙여서 마치 이 부분이 디자인과 기능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좀 근사하게 눈속임을 했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기능이기도 하고요. 이 펀치홀 부분의 검은 구멍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움직이면서 지금 사용 중인 앱의 아이콘을 띄워주기도 하고 어떤 음악을 듣고 있는지 어떤 기능을 사용 중인지를 표시해주기도 하죠. 순간적으로 이 부분도 센서랑 카메라가 아니라 디스플레이만으로 꽉 채워져 있다고 착각하게 될 만큼 감쪽같이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물론 가까이서 보면은 그 부분이 약간 티가 나긴 하는데요. 제가 클로즈업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느낌입니다. 사실 이 다이내믹 아일랜드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이 펀치홀 모양을 그대로 살려서 주변부를 알림창으로 디자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로 하드웨어의 어떤 결점 한계를 극복해야 했다고 할까요? 덕분에 간단하게 탭하고 길게 누르는 동작만으로 제어창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요. 지도나 음악, 타이머, 택시 앱, 스포츠 경기의 득점 현황 같은 정보들을 제어창의 작은 아이콘으로 항상 확인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원래 화면을 방해하지 않고 알림창을 길게 탭해서 이동하는 이 동작의 연결성이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게다가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까 정말 잠깐 써본 건데도 적응이 따로 필요하지 않을 만큼 직관적이었고요. 어떻게 보면 사실 이게 별거 아닌 기술이잖아요. 아니 삼성은 막 카메라 위에다가 디스플레이를 씌우는 UDC 기술을 뽐내는데 애플은 고작 펀치홀 주변을 UI 디자인으로 그냥 까맣게 알림창처럼 꾸몄을 뿐인데 이렇게 엄청난 일인 것처럼 포장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왜 진짜 이렇게 만들지 않았나 안타깝고 순식간에 제가 현재 사용 중인 아이폰 13 프로가 구닥다리로 보일 만큼 정말 우아하고 드라마틱한 변화였습니다. 저는 빨리 쓰고 싶어서 이 기능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아이폰 14 프로는 화면 밝기에도 변화가 있는데요.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중 가장 높은 2000니트의 부분 최대 밝기를 지원합니다. 아이폰 13 프로와 비교한다면 2배나 밝아진 셈이죠. 그리고 또 하나, 아이폰 14 프로 시리즈에만 상시 표시형 디스플레이가 적용됐습니다. 이제 매번 화면을 터치하지 않아도 항상 잠금 화면이 켜져 있기 때문에 시간이나 원하는 위젯의 정보를 띄워놓고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화면이 알아서 샥 어두워지는데 이것도 너무 잘 디자인을 했더라고요. 근데 다른 제조사에서는 Always On 디스플레이 너무 당연한 일인데 애플은 정말 오래 기다렸네요. 카메라 변화도 엄청납니다. 아이폰 13 프로 대비 센서 자체가 65% 커졌음은 물론 새로운 쿼드 픽셀 센서를 탑재한 무려 4,800만 화소 메인 카메라가 적용됐습니다. 아이폰 역사상 이렇게 고화소 카메라는 정말 처음이죠. 4,800만 개에 달한 이 픽셀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픽셀 4개를 커다란 쿼드 픽셀로 묶어서 빛을 4배 더 받아들이고 그만큼 색감이나 디테일이 더 뛰어난 1200만 화소 사진으로 이렇게 뭉쳐가지고 만들어낸다는 거죠. 현장에서 아이폰 14 프로로 촬영한 사진의 디테일을 확대해보니까 정말 놀라울 만큼 세밀한 디테일이랑 질감이 잘 살아있더라고요. 기본 카메라 화면에서 보시면 표시된 화각이 4가지인데요. 사실 후면 카메라는 전작과 동일하게 3개 뿐이거든요. 이 중 2배 중 카메라는 아까 설명드렸던 4,800만 화소 메인 카메라를 활용해서 중앙에 위치한 1200만 개의 픽셀을 크롭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줌이 아니라 풀 해상도로 촬영할 수 있는 원리예요. 3배 줌 망원 카메라가 실내에서 쓰기에는 이 초점 거리가 너무 길어서 버겁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는데 2배 줌과 3배 줌 옵션 중에서 이제 선택해서 쓸 수 있으니까 훨씬 더 활용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이 2배 줌 카메라는 혹시라도 화질 열화가 없는지 추후에 촬영을 하면서 면밀히 테스트해 보도록 할게요. 울트라 와이드 카메라 역시 센서도 더 커졌고 빛을 더 잘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접사 성능도 훨씬 좋아졌고요. 망원 카메라의 저조도 성능도 2배 개선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번에 아이폰 14 프로와 프로 맥스 모델에는 2세대 센서 시프트 OIS가 적용되어서 흔들림 보정 성능도 월등히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래시도 새롭게 설계가 되었는데 9개의 LED를 패턴과 강도를 상황에 맞게 제어할 수 있다고 해요. 최대 밝기는 2배 더 밝아졌지만 빛은 3배 더 균일해졌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카메라의 모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다 좋아지고 완전히 달라졌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그에 따라서 카메라 렌즈도 더 커지고 두꺼워졌습니다. 카툭기도 좀 더 심해진 것 같더라고요. 현장에서는 제대로 비교를 해보지는 못했는데 나중에 이것도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아이폰 14 프로 시리즈는 스페이스 블랙, 실버, 골드, 딥 퍼플 컬러로 출시됩니다. 나머지는 사실 다 무난하고 좀 재미없는 컬러인데 딥 퍼플 컬러에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요. 이게 실물을 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어둡고
채도가 낮은 퍼플이라서 각도에 따라서 그다지 퍼플처럼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좀 어두운 조스바 색깔이라고 해야 할까요? 조금 더 화사한 퍼플 컬러를 기대하신다면 실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왜 맨날 예쁜 컬러는 기본형 모델에만 적용해주고 프로 라인업에는 이렇게 좀 칙칙하고 중후한 느낌의 컬러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아쉬워요. 자, 이제 너무너무 중요한 가격을 언급해야 될 것 같은데요. 환율이 정말 무섭게 오르면서 그 상승세가 새로운 아이폰의 국내 가격에도 적용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장 저렴한 아이폰 14 기본형의 가격이 125만 원부터예요. 기존에는 아이폰 13 미니를 95만 원에 살 수 있었으니까 뭐 크기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 비교하면은 시작 가격이 정말 너무 올라가 버린 거죠. 기본형 모델을 사는 가장 큰 메리트가 가벼운 무게와 가벼운 가격이었는데 이제 별로 가볍지도 않고 싸지도 않은 거죠. 물론 아이폰 14 프로는 155만 원부터라서 더 비싸긴 합니다. 프로 맥스 모델은 175만 원부터라서 더 환장을 누르시고요. 근데 이번에 아이폰 14 기본형과 아이폰 14 프로의 급나누기가 평소보다 좀 더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와중에 아이폰 14의 약간 저렴한 가격 메리트조차 없어졌으니 어차피 다 비싼 거 차라리 돈을 조금 더 쓰고 아이폰 14 프로로 가는 게 더 합리적인 것 같다면 저만의 개인적인 생각일까요? 새로운 그 A16 바이오닉 칩셋이 더 끌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프로세서를 고려하더라도 아이폰 14이 이전 칩셋을 재활용했기 때문에 이게 더 저렴한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구매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가격에 대해서 저울질을 좀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언급을 하고 싶은데요. 아이폰 14 라인업에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추가된 기능들도 흥미롭습니다. 충돌 방지 기능을 도입해서 자동차 충돌 사고를 감지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사고가 나면 이거를 감지해서 사용자가 의식이 없거나 아이폰을 사용할 수 없을 때 자동으로 응급 서비스에 연결해서 전화를 걸어주는 거죠. 새로운 고중력 가속도계가 차량의 급 가속이나 감속을 감지하고 기압계가 에어백이 작동되었을 때 기압 변화를 감지하고 그리고 하이 다이내믹 레인지 자이로스코프가 자동차의 갑작스러운 방향 변화를 감지하는 거죠. 여기에다가 마이크를 통해서 충돌로 인한 큰 소음이 있는지도 실시간으로 분석을 하고요. 대단하죠? 비슷한 맥락의 기능이 하나 더 있는데요. 아이폰이 셀룰러나 와이파이에 연결되어 있지 않을 때도 위성을 통해 긴급 구조 요청을 보낼 수 있는 엄청난 기능도 추가됐습니다. 위성은 대역폭이 낮고 지속적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커다란 외부 안테나가 없으면 연결이 쉽지 않은데 아이폰에다가 커다란 안테나를 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체 제작한 부품과 특수 제작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위성의 고유 주파수에 연결하고 핸드폰을 어떤 방향으로 놔야 위성과 연결되는지 확인할 수 있게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통신을 연결할 수 없는 곳에서 위험에 처했을 때 유용한 기능이겠네요. 미국과 캐나다에서만 올해 11월부터 이용할 수 있고 2년간은 무료로 제공된다고 합니다. 사실 한국은 영영 서비스가 안 될지도 모르지만 이 정도 스케일의 기능을 오랫동안 준비해왔다는 사실이 굉장히 감탄스러웠습니다. 애플워치 시리즈 8과 애플워치 울트라, 애플워치 SE도 간단하게만 살펴볼게요. 애플워치 시리즈 8에는 새로운 체온 감지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이를 통해서 배란일 같은 여성 건강에 대한 심층적인 파악이 가능해졌다고 하네요. 애플워치에도 충돌 감지 기능이 적용되었고요. 이번에는 이틀 정도 가는 배터리가 적용되지 않을까 하고 너무너무 기대를 해봤는데 여전히 스펙상 배터리 시간은 최대 18시간 정도입니다. 대신 저전력 모드라는 새로운 기능이 추가됩니다. 애플워치 8을 아이폰과 함께 사용할 때 최대 36시간까지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상시 표시형 레티나 디스플레이나 운동 자동 시작, 심장 건강 알림 등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센서를 활성화해야 하는 일부 기능을 비활성화한 상태로 배터리를 절약해준다고 하네요. 애플워치 시리즈 8의 가격은 알루미늄 케이스 기준 59만 9천 원부터입니다. 사실 오늘의 주인공은 애플워치 울트라였죠. 사망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고 산을 오르는 탐험가들을 위한 아주 터프한 애플워치였습니다. 역대 애플워치 중에서 가장 크고 밝은 디스플레이는 물론 최대 36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를 기본 내장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저전력 모드로 사용하면 최대 60시간도 버틸 수 있고요. 항공 우주 등급의 티타늄을 사용해서 가볍고 내구성이 뛰어나고요. 화면이 플랫한 형태라서 착용했을 때의 느낌이 완전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제품 왼쪽에 눈에 확 띄는 오렌지 색상의 동작 버튼을 배치해서 언제든 필요한 기능을 사용자 입맛에 맞게 설정해 두었다가 바로 접근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3개의 마이크가 내장되어 있어서 바람이 거세게 부는 악조건에서도 깨끗한 음성 통화가 가능하고 밴드 역시 더 견고하고 편리하게 착용할 수 있는 형태로 고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중 주파수 GPS를 통해서 GPS를 잡기 힘든 환경에서도 아주 정확한 GPS 성능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수신 40m에서도 다이버워치로 사용할 수 있고
영하 20도부터 55도까지의 환경을 견딜 수 있으면 물론이고요. 물론 정말 모험가나 운동선수를 타겟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울트라 모델이 가진 성능과 수치들이 어느 정도는 상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통적인 시계 브랜드에서도 다이버 워치를 만들고 그 제품들이 사랑받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이버 워치가 정말 필요해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애플워치 1세대 제품부터 1000만 원이 넘는 에디션 모델을 출시했던 것처럼 스마트워치의 절대적인 실용성을 벗어나 브랜드의 헤리티지나 상징성을 갖기 위해서 좀 근사한 명분을 찾아다니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결국에는 애플워치라는 브랜드를 더 견고하게 만들어줄 만한 고급화를 꾀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애플워치 울트라가 꼭 엄청 많이 팔리지 않더라도 여태까지 소재만 달리해서 비싼 값을 매겼던 다른 애플워치의 시도보다는 스토리텔링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더 좋은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직접 착용해봤더니 매력은 있지만 저한테는 너무 크고 좀 투박하더라고요. 참고로 애플워치 울트라는 114만 9천 원부터이며 케이스 크기는 49mm 한 가지 셀룰러 모델로만 출시됩니다. 새로운 애플워치 SE도 공개되었는데요. 가격은 35만 9천 원부터입니다. 자, 오늘 아이폰 14 시리즈와 애플워치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능이 제일 궁금하세요? 그리고 어떤 제품이 제일 마음에 드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에어팟 프로 2세대가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에어팟 프로 2세대 얘기는 왜 안 하냐고요? 그 얘기는 다음 영상에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에디트 채널 구독해 주시면 가장 빠르게 리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가전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프입니다. 안녕하세요. 강구석 리뷰로 이렇게 실명으로 정말 너무 귀한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여러분. 혹시 나중에 영상이 부족할까봐 찍은 거고요. 편집되실 수도 있으니까 다들 유의 부탁드려요. 네. 감사합니다.